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4주간 특별한 과학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원 씨,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아니지, 이 현실이 진짜인지 가상현실인지 제가 이번에 그 관련 자료들, 관련 논문들, 논문 같은 경우는 한 100편 넘게 이상 지금 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헷갈려요. 잠깐만. 여기 지금 저희 녹화하고 있는 곳이 그 KBS 대전방송총국 녹화장 맞나요? 네. 손지호 아나운서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 대전 맞고요. 예. 저희 이제 바로 녹화 들어가야 되니까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오케이, 커트. 연기였어요? 괜찮았나요? 예, 아니, 그도 그럴만한 게 제가 잠깐 다른 세계에 좀 다녀왔거든요. 이제 방송이 김기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얼른 네. 녹화 들어가시죠. 기원 씨가 어떤 세계에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세계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세상 속으로 얼른 들어가 봅시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이 정보화 시대가 펼쳐지면은 정보 간의 격차가 빈부격차와도 같이 생길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현금 없는 사회로 이미 지금 진입을 했고, 그 말은 결국 이 디지털 정보가 화폐 거래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적 숫자들을 대체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현실과 가상세계와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철학과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오늘의 선생님 모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기환 씨, 지아 씨, 만약에 여름 휴가철에 아름다운 바다에 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름다운 파도가 갑자기 거센 파도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눈앞에 몰려와요. 오. 어떤 반응들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무섭겠죠.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다음에 파도가 좀 잔잔해지길 기다릴 것 같아요. 대피를 하신다. 물을 무서워하시는군요. 너무 무섭죠. 일단 저는 아시겠지만 별명이 물고기환. 그래서 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정도의 파도라면 즐겨야죠. 서핑을 한다든지 저 위에서 헤엄을 친다든지 이렇게. 네, 제가 기술 얘기를 드리기 앞서서 파도를 왜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기술이 만들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네, 일부 사람들은요, 이 파도가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거대한 파도를 만나니까 일단 몸부터 피하고 봐야 되죠. 저처럼. 세상의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예. 근데 기환 씨처럼 일부 사람들은요, 이 변화를 모두가 이제 위협으로 느끼는 이 상황에서 내가 즐길 거리, 나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또 이렇게 구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은 어떠한 파도가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펼쳐지고 있는 AI를 비롯한 이 디지털 기술 혁명은요, 하나 둘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세상을 거대하게 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가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술 혁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런 자동차나 혹은 전기라고 하는 이 제품이자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많은 대중들이 한 80% 정도 사용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몇 년 정도? 완전 그러니까 대중화된 걸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꽤 저는- 오래 걸렸겠죠. 꽤 짧을 것 같아요. 한 5, 60년? 5, 60년. 네. 전 더 걸렸을 것 같은데요. 네. 한 6, 70년? 7, 80년? 네, 뭐 비슷하시네요. 네. 우리 산업혁명을 우리가 18세기, 19세기의 변화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실제로 한 50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 그런데 조금 더 근래로 와볼게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제품 바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80% 정도 대중화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이거는 더 짧을 것 맞아, 같은데. 그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엄마 아빠가 삐삐 쓰셨고 그래서 항상 그 삐삐를 쳤던 기억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폰이 맞아. 15년, 20년? 정확하십니다. 네,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조금 더 근래로 와볼까요? 예. 2010년대 변화 대표적인 영역이 우리 SNS, 스마트폰일 수 있죠. 요거는 우리 주변 사람들 뭐 대부분 다 스마트폰 한 대씩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자, 80% 진출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더 짧지.
한 10년 이내. 그렇죠. 우리가 직접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라서 그렇죠. 정확히 아실 겁니다. 네. 10년 남짓 걸렸어요. 네. 사실 AI 같은 경우 지금은 대중화됐지만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현실화될까 싶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 일찍이 이런 미래를 예언했던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토플러 형님. 엘빈 토플러. 네. 네,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죠. 네. 미래 쇼크라는 그의 저서에서는요. 1970년대 시점이었어요. 예. 근데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에는 정보와 지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다. 와. 어떠세요? 정확히 예측했죠. 네. 진짜. 네, 정확히 시점까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이 정보화 시대가 펼쳐지면은 정보 간의 격차가 빈부격차와도 같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충격에 빠지는 이 미래 심리적 충격 상태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상세히 앞서 말씀드린 AI, 비트코인, 공간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술 영역 중에서 우리 인간과 역할을 대체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역할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역할혁명을 주도한 기술 무엇일까요? 일단 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게 AI,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뭐 챗GPT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뭐 AI 종류도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생성형 AI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아 박수,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셀프 박수. AI.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AI 분야 중에서도 생성형 AI,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류 역사상 인간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능력이다. 창작 능력까지도 AI가 지금 갖추기 시작한 맞아요, 것이고 맞아요. 바로 이것이 생성형 AI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 반, 의심 반이었죠. 네. 바둑을 저렇게 잘도? 그러니까요. 이세돌을 저렇게 쉽게 이겨?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AI가 펼쳐갈 이 혁명적 변화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듬해, 그 다음 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기대만큼 AI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는 않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결국 AI가 발전 과정에 있었고 바둑만 잘 두는 AI는 당시에 탄생을 했지만은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영역에 여러분들 일상에 여러 영역에서 능력치를 발휘하는 AI는 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소통하는 AI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기환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생성형 AI죠. 이게 우리 인간의 소통 능력을 충분히 AI가 지금 갖춰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AI가 더 정확하게 읽는다. 맞아요. 그래서 챗GPT를 쓰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답들을 너무나 제깍제깍 찾아주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옆에 인간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유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생성형 AI가 만들고 있는 하나의 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요, 거의 모든 인간의 창작 활동, 지식 활동에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또 드려볼게요. 네. 그렇다면은 전 세계 직업군 중에 대략 몇 %가 지금 AI의 영향권에 들어왔을까요? 영향권. 네. 뭐 한 30-40%? 소극적이시네. 저는 오히려 이거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99%라고 하면 좀 거짓말 같고 98% 정도 가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보셨고요. 2023년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AI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직업군 중에 대략 60%가 수년 내에 AI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영향권 내에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로 인한 이 영향력이 전혀 우리 직업에 예외가 없는 게요. 예를 들면 개발자들도 AI로 인해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요? 네. 이 우와. 프로그래밍, 우리 코딩이라고 하죠. 네.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AI에게 코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요, 많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개발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나섰습니다. AI가 개발해주는 툴을 네. 몇억, 몇십억 써서 도입을 한 다음에 개발자 중에 한 절반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력들에게 이 AI 툴을 써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AI의 추론 능력이 인간의 추론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요즘 많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AI의 추론 능력이 인간의 그것만큼 지금 충분히 따라오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AI 인덱스 리포트라는 것이 매년 발간이 되는데요. 2024년 5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AI의 추론 능력과 인간의 그것을 비교를 했어요. 자,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인간의 추론 능력의 59% 수준까지 따라왔다. 점수 높다. 상당한 수준이죠. 네. 물론 아직 좀 부족하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요. 분야별로 들어가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요. 인간의 78% 수준까지 따라왔대요. 우리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언어를 가지고 정의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상하고 이런 학문이잖아요. 네. 자, 요즘 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인간의 언어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거기다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회과학을 이제 커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100점 만점이 어떤 수준이냐? 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럼 78%의 전문가 수준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넘어섰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서두에 59% 평균 수준이다 말씀드렸던 이게 평균치를 누가 다 깎아먹었냐면요. 바로 이공계 분야, 수학 계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좀 AI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수학 계산이나 과학기술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인간의 언어적으로 풀지 못하는 매우 정확한 팩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에는 조금 일부 다소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너무나 쉬운 사칙 연산 혹은 뭐 손가락 개수 이런 것을 AI가 이해하려면요. 매우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손가락을 AI에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6개로 그리고 7개로 그리고 이런 AI 툴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손가락 개수도 모르냐? 이러면서. 그런데 이것은 AI 입장에서는 세상을 이해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하죠. 이 손가락의 개수를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림들, 인간의 사진들을 쭉 학습을 했을 때 손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어떤 그림에는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엄지척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5개의 손가락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V자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AI는 가중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 개수를 아직까지 이해 못하고 있는 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라백의 역설을 말하는 즉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AI의 일부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또 지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최근에 이제 AI가 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 능력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가끔씩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소통 능력이 AI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이 생성형 AI가 가장 지금 잘 하고 있는 잘 이렇게 고도화된 능력이 바로 소통 능력이죠. 네. 언어적인 소통입니다. 네. 우리가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지화 씨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소통 능력을 로봇이 가져버리니까요. 이 로봇을 우리가 인간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Oh, it's you. Why are you waking me up? It better be important. It is. I have a surprise for you. A surprise. What is it? I can't wait. 어떠세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저런 로봇이 여러분 퇴근 딱 하셨는데 집에서 나를 딱 맞아줘서 오늘 어땠어? 이렇게 썩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건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술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네. 요즘 로봇 업계에서는요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로봇의 스킨을 만들 때 살색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 같을까 봐. 너무 사람 같을까 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인간과 똑같은 대화의 수준을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면은 소비자들이 이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 업계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셨듯이 로봇의 피부를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대부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표정과 동작을 아주 유사하게 하면서 언어적인 이 표현, 소통 능력까지 갖춘 로봇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인간을 닮은 로봇, 인간을 넘어서는 로봇의 등장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AI는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일까요? AI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서 객관적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 느낌은 이제 AI도 결국엔 기계니까 객관적일 것 같은데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문제 보면 항상 이런 거 붙으면 오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객관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두 분 너무나 예리하셔가지고요. 예. 네, 두 분 말씀 다 정답이고요.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 툴들, 뭐 챗GPT나 뭐 다른 여러 서비스들이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오.
여러분 예상대로 챗GPT는 다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이 있다라고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진짜요? 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오픈 AI 챗GPT를 만든 연구원들이 정말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담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예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작업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인간의 의도를 담지 않았지만은 학습 과정에서 AI가 뭐 알고리즘이나 혹은 데이터의 편향성을 AI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 결과물 자체도 편향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AI가 그림 그려주는 툴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 뭐 그렇죠.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뭐 이런 네네네. 툴들 아마 써보시면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자, 이런 그림 그려주는 툴들도 편향이나 선입견이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도 놀라운데요. 네. 이 그림 그려주는 툴들의 대부분은요, 인간을 그려달라라고 하면 남성을 더 많이 그리고요, 군중들을 그려달라 했을 때 백인을 더 많이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것은 여성은 주로 웃는 얼굴로 많이 묘사하고 네. 남성은 좀 진지한 표정으로 많이 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만큼의 이 데이터의 편향성이 존재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맞아요. 결국 우리가 AI를 앞으로 지금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상이 조금 더 질서를 가다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방향 설정과 어떻게 보면 좀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하나의 소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두 번째 기술, AI 다음 기술은요, 바로 공간 컴퓨팅 기술입니다. 자, 이 공간 컴퓨팅은 이 메타버스와 유사한 개념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메타버스는 아예 완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가상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 VR 기기를 끼고 네. 혹은 게임 속 세상 같은 맞아요.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공간 컴퓨팅은요,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 세계 작업 공간, 현실 세계 놀이 공간을 이 가상의 그것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어떤 욕망을 해소하고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조금 더 활용성을, 조금 더 실용성을 키우는 측면의 이 기술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큰 개념이 그 지금 말씀하신 공간 컴퓨팅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 상위 개념이냐, 이렇게 논하기에는 뭐 학자마다 얘기가 다를 수 있고 전문가마다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지화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간 컴퓨팅이 조금 더 상위 개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활용이나 이런 실용성들을 좀 강조한 개념이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요즘 그 공간 컴퓨팅 관련해서 이런 새로운 이 디바이스를 내놓는 기업들도 있죠. 네. 혹시 알고 제가 계신가요? 안 해요, 알아요. 알지. 네. 얼리 어답터지 않습니까? 네. 그 애플의 그 비전 프로. 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다. 아. 2024년 상반기 맞아. 애플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공간 컴퓨팅 기기를 세계 최초로 내놨습니다. 물론 혹자는 뭐 이전에 출시됐던 뭐 VR 기기 혹은 AR 기기와 뭐 크게 다를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애플은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부여함으로써 조금 현실 세계와 연결된 다양한 경험들을 이 기기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자인 공간을 현실 세계 내 작은 사무실을 좀 넓혀보겠다, 가상 세계로 확장을 하는 것이죠. 혹은 내가 친구와 대화하는 공간을 현실 세계에서 내가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하지만은 공간이 내가 카페가 아니라 저 몰디브에 있는 바다 한가운데 이 장면으로 또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칵테일 한 잔 딱 하는 거. 그렇죠. 그럼 내가 실제로는 뭐 여의도의 카페에서 친구랑 만나서 칵테일을 먹고 있지만은 공간 컴퓨팅 기기 안에는 몰디브의 바다 한가운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녹화 공간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바꿔주세요. 이제 다음번 촬영 때는 하나씩 네. 얘기를 끼고 네. 나오시죠. 자, 그래서 이 애플이 말하는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 공간과 가상 세계 공간을 연결하고 확장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혹은 여러 활용도를 넓힌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이 컴퓨팅 방법이다 해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와 공간 컴퓨팅 좀 헷갈리셨고, 그다음에 AR, VR, XR. MR, XR, 네. 뭐 이런 용어들 화면 한번 보시면요. 먼저 VR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V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상상하시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상세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현실과 단절된 공간에서 뭔가를 활동하는 그 공간을 VR, 그 기술을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를 증강시켜서 내가 현실 세계가 보이긴 하는데
디지털 정보들을 그 현실 세계에다가 띄워놓고 활용도를 키운다. 좀 재미있거나 뭔가 활용도가 생기겠죠. 이것을 우리가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라고 네. 합니다. 자, 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내 기능에 맞게 이것저것 활용할 수 있다. MR. 믹스드 리얼리티. 아까 말씀드린 공간 컴퓨팅은 이 MR과 조금 겹치는 개념 볼 수가 있겠죠. AR도 썼다가 VR도 네, 썼다가 내 공간, 현실 공간을 자유자재로 확장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XR이라고 하는 것은 이 X라는 것이 아무거나 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R, MR, VR, AVX 요거를 X라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AR이든 VR이든 MR이든 다 이 XR 안에 속하는 기술들이다. 하나의 분류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교수님 강연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이죠. 참 저도 인간입니다만 궁금증이 너무 많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다해정복은 물론이고 뭐 우주 이제 간다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상현실을 나온 지 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뭐 지금 XR부터 해가지고 맞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것이 기술 발전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도보에서 말을 타고 자동차를 타는 것까지 기술 발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공간 컴퓨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욕망을 해소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적 제약이 있죠. 내가 지금 현재 공간, 사무실 공간에서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휴양지에 가고 싶기도 하고 우주에 가고 싶기도 하고, 혹은 내 작업 공간을 좀 넓혀볼까? 아니면 내 옆에 친구를 한번 불러볼까? 이런 공간에 대한 욕망들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바로 이 공간 컴퓨팅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로 인한 세상의 거대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겠죠. 저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확하게 몇 년부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뭐 수년 내 혹은 뭐 10년 이내 충분히 이 가능한 변화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XR이라고 하는 가장 큰 상위, 요 이제 여러 기술들이 속해 있다고 했는데, 이 XR 분야는 연구가 시작된 지는 한 1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 1940년대 이 방위 산업에서 이 VR 기술이 먼저 연구되기 우와. 시작을 했고요. 또 AR 기술은 또 항공 운송 영역에서 이 가상 세계의 증강 현실들을 활용하는 조종훈련. 네, 조종 훈련 이런 쪽에 또 활용되기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뭐 50년, 100년이 충분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술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을까? 사실 뜯어보면요. 뭐 AR이든 VR이든 MR이든 매우 여러 기술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그래픽 정보를 처리해주는 기술들이 있죠. 네. 뭐 3D 기술도 필요하고요. 뭐 4K 영상들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 기술, 혹은 배터리 기술, 혹은 또 우리 인터페이스, 우리 제조 기술, 여러 영역들의 이 기술들이 조합돼야지만 완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50년,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성도가 그만큼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 2020년대, 30년대 충분히 이 완성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 기술로 하여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나온 기술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디즈니 연구소가 개발한 VR 전용 홀로 타일이라는 장비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러닝머신처럼 구슬 같은 게 구르고 있죠. 네. 우리가 VR 기기를 끼면은 보통 이제 폐쇄적 공간에서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어요. 이동이라는 것이 실제 이동으로 연결되진 않죠. 근데 저렇게 구슬과 같은 장치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 세계에서 어딘가를 이동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공간 컴퓨팅이 공간에 대한 욕망 해소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동이라는 것을 결부시켜줘야 된다. 사람들은 단순히 공간만 가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내가 이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VR 기기와 함께 저런 홀로타일 기술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VR 기기 처음에 막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좀 직접 써본 경험이 좀 있는데, 이제 센서 설치하고 이제 영역 지정해주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뭐 해외도 갈 수 있고 우주도 갈 수 있고 한데 실제로는 그냥 좁은 방구석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방금 보신 저 홀로타일 기술을 보니까 이 리얼한 현실과 가상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진짜 획기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 XR 기기들이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죠. 답답한 거예요. 무겁기도 네. 한데 내가 결국 이거 벗으면은 내 공간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실제로 이 속에서 뭔가 경험을 하고 이동을 하고 이런 욕망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네. 이렇게 XR 기기와 함께 실제로 우리가 이동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에는 정보와 지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다. 와. 창작 능력까지도 AI가 지금 갖추기 시작한 맞아요, 것이고 맞아요. 거의 거의 모든 인간의 창작 활동, 지식 활동에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인간의 추론 능력의 59% 수준까지 따라왔다. 이공계 분야, 수학 계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좀 AI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오픈 AI, 챗GPT를 만든 연구원들이 정말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담았을까? 이 데이터의 편향성이 존재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020년대, 30년대 충분히 이 완성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기술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00년대 디지털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이 경제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스마트 뱅킹이 생기고 이커머스가 생기고 이런 거죠. 뭐 실제로 이제 2000년대 그런 변화들이 여러 영역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올라오는 변화들을 겪었고요. 2020년대, 30년대 이 가상 경제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우리가 현실 세계의 경험들을 가상 세계에서 충분히 그런 정도의 성능이나 효용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시점이 오면은 충분히 가상 경제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또 미래를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죠. 가상 경제, 가상 세계에서 이것이 화폐나 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비트코인. 그렇죠. 네. 우리가 가상화폐,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네. 혹은 또 가상자산이라고도 부르는 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현금 쓰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최근에는 그 경조사 봉투할 때 썼어요. 예. 축의금 뭐 이런 거 거의 하실 때. 현금을 평소에 안 쓰죠.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약간 습관 중에 하나인데 현금을 조금 일부는 갖고 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갑에서 현금을 뽑아 쓰는 거는 좀 가물가물한데 왜냐면 저 지갑 같은 경우는 자체를 안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 여기서 맞아. 결제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현금을 주로 쓰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00년대 전후로 거의 현금을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죠. 왜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요. 은행 간 전산망이 결국 디지털이 은행 전산망에 구축되기 시작하고 또 신용카드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죠. 사람들은 굳이 현금을 이렇게 불편하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네. 여러 나라들이 현금 없는 사회로 이미 지금 진입을 했고 그 말은 결국 이 디지털 정보가 화폐 거래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적 숫자들을 대체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예 디지털에서 탄생하는 화폐들도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인류가 충분히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비트코인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왜 이렇게 반가워하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미래화폐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냥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 농담이고. 자중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진짜 비트코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누구는 진짜 뭐 부자가 됐다더라, 투자를 잘했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암호화폐, 화폐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돈이고 뭐 자산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뭔가 투자 관점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이 실제로 뭐 커피 사 먹을 때 쓸 수 있는 돈이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뭐 결제 수단, 거래 수단으로 뭐 시장에서 이것을 뭐 통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뭔가 상거래할 때 거래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의 여러 기술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이걸 거래 행위에 쓰기에는 조금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뭔가 데이터가 오고 가고 왔다 갔다. 거래 기록이 왔다 갔다 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적인 또 다른 화폐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탄생한 지 한 15년 정도 흘렀는데요. 2009년 탄생했으니까요.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고 어떤 의도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까?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국적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 일본인이었는데
그 토시가 팔토시 아니 사토시? 네, 맞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아 사토시 나카. 아 맞아. 일본인 맞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실제 현존하는 인물인지 밝혀지질 않아가지고요. 이름은 일본인 같은데 이게 가명일 수도 있고 필명일 수도 있고 어? 실제로 국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미궁에 쌓여 있어요. 그럼 가상 인간이 가상 화폐를 만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한 명이 아닐 것이다. 오? 분신술을 쓴다고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활동했던 여러 전문가들의 집단일 것이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을 내세워서 네. 이것을 창시자로 이제 지정을 하자. 저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뭐 한 명이든 뭐 집단이든 간에 왜 정체를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은 내가 창시했다 오.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더 밝히기 어려워졌죠. 왜요? 비트코인이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죠? 좀 뭐 엄청 조단이 크죠. 아닙니까? 뭐 좀. 개당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억 4,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시가총액이 2천조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창시자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 창시자 만약에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 그룹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개수가 약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 추정이 됩니다. 100만 개에서 200만 개 하면은 현 시세로 보면은 얼마예요? 한 200조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정도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요 이 순간에 갑자기 이제 커밍아웃을 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아주 누구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칭송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손해를 봤던 분들은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국세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네. 맞네.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이 미궁에 쌓여 있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나 비트코인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더 신뢰를 더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화폐를 누군가가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이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그들이 뭐 이런 생산량을 조절하고 또 일부 없앴다가 팔았다가 뭐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고 이러면은 비트코인 투자하기가 좀 겁이 난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왜 어떻게 처음에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사토시 나카모토 1인 혹은 이 그룹이 비트코인을 창시했을 때 백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개인 간 전자화폐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직접 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송금과 지불이 가능한 화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다. 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다. 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탄생한 게 2009년이면요. 2008년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그렇죠. 예. 금융위기가 있었죠. 있었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그렇죠. 중앙은행들, 즉 네.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신이죠.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 모기지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다루는 이 작은 은행들이 아주 이제 부정을 저질렀어요. 실제로 주택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현장 실사도 하지 않고 서류만 만들어 오면은 다 대출을 남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기관이 터지니까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이것이 전 세계 경제나 금융에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네. 자, 이걸 겪은 직후에 2009년 비트코인 등장했다. 물론 이 백서에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지는 않지만은 암시적으로 이것에 대한 반대편 얘기들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뭐냐면은 중앙에서 이런 금융 거래나 뭐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를 담보하고 이걸 책임지는 금융기관들을 굳이 둬야 되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금융 서비스나 이런 화폐의 전송이나 지불을 우리가 개인 간에 할 수 있는 신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비트코인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폐,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의 근간에 깔려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요. 블록체인, 블록은 하나의 정보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정보들을 체인으로 연결했다라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정보를 체인으로 연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쇠사슬을 정보들을 쇠사슬로 이렇게 엮었다라고 하면 매우 튼튼하다라고 느껴지죠. 네.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최초로 화폐에 적용된 대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블록체인 기술은요. 탈중앙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제가 정보 단위인 블록들을 체인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여러 정보기관들 혹은 뭐 금융사 혹은 우리가 조직 구조를 보면요.
중앙화된 조직이 모든 정보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중앙 서버가 이 정보를 틀어지고 있죠. 개인들은 내 정보를 우리 여러 플랫폼 기업들에게 제공합니다. 그 제공된 정보들은 그 기업 내에 중앙 서버가 그걸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잘 관리를 하면은 매우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긴 한데 만약에 이 중앙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여기 제공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모두가 피해를 보죠. 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 기업들이 뭐 해킹을 당하거나 맞아요. 뭐 시스템 문제가 생겼다 혹은 마비가 됐다. 이러면 내가 그 플랫폼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앙화된 방식을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사용해 온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은 이것의 반대입니다.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계신 두 분과 제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네. 자, 우리가 이걸 정보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새로운 정보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근데 탈중앙화 방식은 새로 들어온 정보를 모든 분에게 똑같이 나눠줘요. 자, 그러면은 만약 이 정보를 누가 들어와서 해킹을 하려고 한다, 위변조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희끼리 막 대응을 해야죠. 똘똘 뭉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정보의 시간이나 뭐 거래 기록이 다 똑같이 나눠져 있으면은 이 해커가 이 모든 컴퓨터에 동시에 접근해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정보를 똑같이 바꾸지 않는 한 어딘가에 또 걸려들겠죠. 어렵다. 네. 네. 이게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매우 안전하고 지금까지 15년간 한 번도 해킹 사고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블록체인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익명성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게 기록이 다 남는다면서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익명성입니까? 다 모든 기록이 다 관리가 된다면서요. 자, 이것과 익명성이 다른 개념이 뭐냐면 익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보유 기록을 현실 세계에 나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사에다가 계좌를 터요. 네. 그럼 금융사가 뭘 요구를 합니까? 뭐 주민번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신분증 달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하죠. 정보들. 그렇죠. 내가 현실 세계에 중요한 개인 정보들을 넘겨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비트코인에서 이 거래 기록은 아주 물리적으로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기록만 남는다는 것이지 이 지갑이 누구 지갑이고 이 지갑이 누구 지갑인지가 우와. 현실의 개인 정보, 주민번호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 익명성이 또 잘못 사용이 되면 뭐 범죄라든지 악용이 될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15년째 흐르면서 뭐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선언하기도 했고 네. 실제로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긴 한데 비트코인 초창기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존 체제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바로 대표적인 요인이었어요. 예를 들면 마약 거래를 하는 사람들 혹은 소위 뭐 이런 사회적으로 나쁜 세력들이 있죠. 네네. 뭐 이런 지하 세계에서 활동하는 마피아라든지 자금 세탁, 뭐 야쿠자라든지 네. 이런 세력들이 자금 세탁 용도로 비트코인을 활용한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 나의 정보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악용된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이 뭐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지 네.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 즉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갖는 하나의 음지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실 초기에 또 잘 받쳐준 하나의 또 요소가 됐죠. 하나의 뭐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뭐 비트코인이 대표적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화폐, 새로운 자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사용, 보유라고 하면은 네. 뭐 왠지 미국이나 중국 이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사용 비율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러게요. 네. 보유 비율이랑 사용 비율은 또 느낌 다르니까. 저도 미국 아니면 중국 같은 저는 미국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형님 때문에. 실제로 여러 통계치를 살펴보면요. 이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경제가 약한 나라들, 네. 그리고 뭐 작은 나라들이 사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예요. 진짜 의외인데요? 나이지리아요? 나이지리아, 베트남, 필리핀, 혹은 뭐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이 비트코인 사용 빈도 혹은 국민 중에 이제 보유한 비중이 큰 나라로 오.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라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자국 화폐의 위상이 뚝뚝 떨어지는 나라들이죠. 내가 지금 현금 1억을 갖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강국이니까 뭐 그럴 상상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은 이 나라 사람들은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이 1억이 내년에도 1억 값어치를 할까? 내가 현재 1억 가지고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데 내년 되면은 10억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을 살 때. 자국의 화폐의 위상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뢰를 부추기는
바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국의 화폐보다 비트코인을 더 신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고 투자 행위까지 하고 있는 이런 네. 나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언젠가는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로 쓸 날도 올 것 같은데요. 기축통화가 바뀌겠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물밑에서 여러 작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금융과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트럼프가 오히려 이 암호화폐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일부 아주 또 이런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앞으로의 미국 달러, 즉 현재의 기축통화의 가치, 위상이 줄어들고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대안화폐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과 같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뭐 IMF나 세계 뭐 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금융과 경제를 이제 관장하는 이 전 세계 주요 기관들도 네. 이 비트코인에 매우 친화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악용되지만 않는다면야 조금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자리 잡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오히려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들은 이 가상화폐를 소유할 수가 없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잠깐 상상을 했는데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 갈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내 의료 기록이 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뭐 동의하에 공유가 되는 그래서 여러 병원을 가도 아주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잠시 상상이 가네요. 네. 그렇죠. 뭐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매우 지금 안착하고 있는 변화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갈 이 변화는 그 이면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규모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류적인 자산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점점 주류에 들어올수록 이것이 사라지거나 가격이 영원이 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럴 확률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돈을 투자하고 뭔가 여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업계나 이런 권력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착하는 방향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인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기술의 변화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좋다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라면은 어떤 방향, 어떤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술들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이제 늘 그래 왔습니다만은 어느 기술이나 뭐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확실하니까. 그런데 그 안 좋은 점, 부정적인 면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그쪽을 조금 그래도 기왕이면 좀 좋은 쪽을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기술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여러 학자들이 이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기술의 활용 방향, 우리 인류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들을 한 학자들이 항상 존재를 했었고요. 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정보와 인터넷 시대가 막 펼쳐지기 시작할 무렵, 당시의 정보화 기술, 암호화 기술, 인터넷 기술과 같은 이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 인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혹은 인간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그런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학자들을 우리가 엑스트로피라고 부르는데요. 엑스트로피. 하나의 기술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까? 인류가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방향으로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철학을 만들어가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엑스트로피 기술 철학에서도 보듯이 각 시대마다 이런 선과 악으로 갈릴 이 분기점에 있는 기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현 시점에는 AI, 비트코인, 공간 컴퓨팅이 이 선과 악의 갈림길에 와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 철학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우리가 이걸 인류의 긍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이끄느냐 소수의 주도자들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에게 최대한 공평한 혜택들을 나눠줄 수 있는 기술 발전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저도 뭐 과학 프로그램 MC로서 좀 더 이제 깨인 시각으로 엑스트로피안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 좀 다짐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스스로. 예. 엑스트로피안. 마지막으로 제게 큰 울림을 줬던 한 애니메이션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앞에 보이는 그림 아유. 은하철도 999 아시죠? 그럼요. 메텔 철이 나왔고 우주 뭐 공간이 배경이었고. 제 이상형이 메텔이었어요. 아.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이거 모르는 그렇죠. 거. 근데 이 만화가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여기에 이제 프로메슘이라는 행성이 등장하는데 이런 로봇과 결합해서 불로장생을 하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나라예요. 자, 메텔과 철이는요. 요것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은하철도를 999를 타고 이 프로메슘 행성에 찾아가가지고 이런 나쁜 인간의 질서, 이 변화 모습을 타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만화의 메인 줄거리입니다. 너무 어릴 때 봐서 그런 심오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봐봐야겠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철이와 메텔이 이 행성을 폭파하면서 끝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충격적인 것은 이 행성을 이끄는 여왕이 메텔 공주의 엄마더라고요. 그랬다. 진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담기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위해서 엄마를 행성과 함께 폭발시키는 거죠. 이게 참, 아니, 그러니까 충격적인 너무 결말. 충격적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만화를 다시 근데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은하철도 999 안에서는 과학 기술을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예언에 담은 메시지. 철이와 같다고. 메텔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과학 기술이 나쁜 방향으로 쓰일 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게 혹은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합의를 가질 수 있게 뭐 이 만화에서는 폭발하는 걸로 네. 폭파시키는 걸로 이를 선택을 했지만은 뭐 그런 또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기술을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의 어떤 혜택으로서 이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세상의 아주 보편적인 진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위해서 이 AI, 비트코인, 공간 컴퓨팅 기술을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을 하나하나 바꿔놓는 하나의 어떤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고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기환 씨 굉장히 집중해서 점점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어땠어요? 저도 약간 경주마처럼 그전엔 시야가 이랬다면 지금은 확 넓어져가지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엑스맨, 엑스트로피안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지금 세상의 변화가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확하게 파도를 읽고 파도를 조금 멀찌감치 바라보면은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방향이 보일 겁니다. 네. 그럼 새로운 기회가 있겠죠.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